다음 질문 보도록 하죠.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레드스라고 새겨진 티셔츠의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죠.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내는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비더레스트 티셔츠를 막 팔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샀거든요. 우리 전 국민이 이제 하나 이상씩은 샀으니까 이제 노인들부터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전부를 샀으니까 어마무시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는 이득을 받고 누구는 이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품, 즉 가짜를 판매한 사람들은 이득을 받고 오히려 정품을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는 차이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왜 이것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가는 글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 사슬망 관리 SCM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들은 이 SCM 한 번만 적을게요. 공급 사슬망 관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 사슬망이란 정의가 나오죠.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거죠. 연결.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이제 숨겨진 단어는 뭐예요? 단절.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현상을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측측 효과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문단에 측측 효과가 등장을 하네요. 채찍 효과란 이는 아기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나오죠. 수요는 일정한데 상관성은 언제 잡는 거예요? 주문 수요, 구입자의 수요 있죠. 구입 수요는 항상 이제 동일하게 되는데 슈퍼마켓이나 그런 백화점에서 원하는 그런 주문 수요는 일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밑줄 치시고 별 5개 치시면 됩니다. 지금 뭐가 나왔죠? 비례가 나왔어요. 비례가 나왔어요. 최종 소비자. 그래서 여기다 적죠. 최종 소비자. 그럼 소매점. 그리고 제조업체.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업체. 여기로 최종 소비자는 이제 5명인데 이쪽 소매자나 도매자나 제조업체나 원자재 공급업체가 이 5개라는 것들을 이제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정한데 얘네들은 일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비례는 뭐예요? 여기 있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변동폭이 더 커진다. 그래서 항상 이런 비례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언제나 강하게 잡아주시는 거고요. 이 변동폭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점점 커진다.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은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뒤에 파동이 끝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입니다.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 나오죠. 자, 변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 할 수 있다? 효율적이 되는 거고, 변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효율적이 된다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 거를 뭐야? 문제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할 수 있다면, 줄이고 해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이죠. 너머리 붙여줬어요.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게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게 주문하죠.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최종 소비자가 5개를 샀어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3개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2명이 못 사고 돌아갔어. 그럼 이때의 소매점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5개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한 7개에서 10개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10개를 주문했을 때 도매점은 뭐예요? 얘가 10개를 받으니까 한 20개 정도 준비해 놔야겠네. 그럼 제조업체들은 이거의 2배. 약간 반환기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이 공급업체들은 이거의 또 2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수요의 왜곡이라는 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하죠. 자, 여기도 강조입니다. 여기도 뭐가 나왔기 때문에? 비례가 나왔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즉 공급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왜곡이 커진다. 이 비례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 공급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수요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죠.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요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100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이 제조업체들이 저 50개요, 저 80개요, 저 20개요, 저 10개요 했을 때 누굴 먼저 주겠냐는 거지. 얘를 주고 나머지를 얘를 주거나 얘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의 왜곡이 더 커진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의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대량 주문 요구.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조금 같은 결인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합니다. 도매점은 제조업체에서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문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비례가 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의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재고량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재고량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유라는 인과성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볼까요? 자,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의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실행 시간에 대한 시차 때문입니다. 물건을 주문했다라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죠.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실망의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 있죠.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에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까지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의 기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동 시간이 멀어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비례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는 재고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수요의 왜곡을 파악하고, 그죠? 대량 주문 요구도 최소화하고, 이런 시차, 이 이동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이 시차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5개가 필요하면 얘네들도 진짜 5개씩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수요는 일정한데 주문 수요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이론 채찍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2번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회현상이 나왔죠. 왜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 더 많이 벌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러한 공급 사슬망 관리와 채찍 효과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 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집니다. 자, 점점 어떻게 됐죠?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비례가 문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인 거예요. 아까 예시에서 수요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문 수요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수요는 일정한 조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채찍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주문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효율적이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요.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이 인과성, 이런 것도 글을 읽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걸 시사해주고 있고요. 주문하고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23번 기억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으로 봐준 것은 기억 볼까요? 기억은 스포츠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얘가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실까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었군. 그러니까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1번
2번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4번 수익보다 재고관리 비용이 적었기 때문이겠뿐이 아니라 재고관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겠고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기 때문이건 그럴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막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었죠. 3번 공급자가 제한적이 보세요. 공급자가 제한될수록 왜곡이 심해지고 왜곡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이 정품 브랜드는요 대리점에서만 판매를 해야 돼요. 즉 공급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조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도떼기 시장에서 깔아놓고 팔기도 많이 팔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벌었고 실제로 뭐 나이키라든지 다른 뭐 기타 유명한 브랜드들은 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번 볼까요? 다양한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3번 볼까요? 3번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아. 이건 뭐예요? 아니,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좀 보시면 되죠. 여기로 가면 갈수록 뭐야?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례에 정확히 뭐예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비례의 중요성을 이제 역설하는 강조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볼까요? 보기 협력 공급 기획 예측 프로그램이란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제조사와 통신사 뭘 하는데요? 협력을 그럼 뭘 하는데요? 물량 수요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문제점은 뭐였어? 이 물량 수요를 이렇게 많이 가는 과정에서 얘는 5개 필요한데 여기서 80개 하는 거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거를 얘가 5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해요 하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재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재고를 최소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남는 건 당연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겠다? 협력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경 국내 이송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아서 이런 환경에서 A전자와 B통신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 재고, 생산 계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적게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여기서 A전자와 B통신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죠. 사실 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을 때 3번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A전자와 B통신이 서로 뭘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계획과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과잉 주문이 줄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이 모든 문제점의 본질이었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인다. 서로 정보의 부족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답은 3번으로 찍어주시는 게